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제조업의 정밀 측정, 특히 자동 광학 검사 AOI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기술 대화입니다. 근데 이 주제 듣기만 해도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여기에 정말 기묘한 역설 같은 게 숨어 있습니다. 우리 스마트폰 AI는 살인 속 고양이 품종까지 척척 알아맞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왜 공장에 있는 카메라는 0.01mm짜리 부품 길이를 재는 걸 그렇게 힘들어할까요? 그냥 뭐 더 좋은 카메라 쓰고 최신 AI 돌리면 바로 답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흥미로운 출발점이죠. AI가 고양이 사진을 보고 어머, 이건 고양이야 라고 말하는 인식 능력하고요. 네네. 이 부품의 길이는 정확히 5.23mm야 라고 말하는 계측 능력 사이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근본적인 차이가 있거든요. 아, 그 차이. 그래서 오늘은 그 근본적인 차이에서 시작해서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 딥러닝과 전통적인 수학을 아주 영리하게 결합한 한 특호 기술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분야의 최신 기술 동향이나 또 알고리즘 뒤에 숨겨진 아주 현실적인 고민들까지 그야말로 현장의 속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문제부터 제대로 짚어보죠. 왜 그 똑똑하다는 AI가 정밀 측정 앞에서는 이렇게 작아지는 걸까요? 이게 단순히 해상도 문제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만약 해상도 문제였다면 훨씬 간단했겠죠. 근본적인 원인은 딥러닝 모델의 출력값 자체가 본질적으로 확률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확률이요? 네, 모델은 우리한테 이 픽셀이 제품의 모서리를 확률이 98%야 이렇게 말해줄 뿐이지 모서리의 좌표는 102.57, 201.32야 라고 딱 정해서 말해주지 않아요. 이미리 전체를 거대한 확률 지도로 보여주는 것에 가깝죠. 아, 그러니까 AI는 일종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거지 무슨 자로 잰 듯한 확정값을 주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근데 제조업 현장에서는 98% 확률 이런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합격이야 불량이냐 둘 중 하나만 있을 뿐이니까요. 정확합니다. 게다가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픽셀보다 더 정밀한 단위, 즉 서브 픽셀 단위의 정확도가 필요하거든요. 서브 픽셀. 네. 그리고 뭐 렌즈 왜곡을 보정하고 픽셀 좌표를 실제 밀리미터 단위로 변환하는 캘리브레이션 과정까지 거쳐야 하고요. 이런 수학적 정밀도의 세계에서는 확률이라는 게 기댈 수 있는 답이 못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살펴볼 자료에 등장하는 그 하이브리드 방식이 더 흥미롭게 다가오네요. 키포인트 RCNN이라는 딥러닝 모델을 썼다고 나오는데 잠깐만요. RCNN 계열이면 보통 물체 탐지에 쓰는 모델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정밀 측정을 한다는 건지 바로 감이 안 오는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 특허의 가장 영리한 부분이죠. 모델의 용도를 완전히 비튼 겁니다. AI에게 이 파이프의 길이를 재봐라는 이런 어려운 문제를 주는 게 아니에요. 아, 그게 아니라 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임무만 주는 거예요. 더 잘할 수 있는 임무라면? 혹시 찾는 것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마치 최고의 사냥개를 풀어놓고 다른 건 신경 쓰지 말고 토끼만 찾아서 위치를 알려줘 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하하, 비유가 재밌네요. 사람이 미리 이미지의 코너, 교차점, 끝점 같은 중요한 특이점들을 라벨링해두면 AI는 뭐 조명이 좀 어둡거나 렌즈에 먼지가 끼거나 초점이 살짝 흐려지는 이런 온갖 악조건 속에서도 기가 막히게 그 점들만 찾아내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AI한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몇 밀리미터야?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그냥 가장 중요한 점 두 개만 딱 찍어줘라고 시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AI는 사냥개처럼 목표물만 찾아오고 실제 거리 계산은 계산기가 하는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가장 잘하는 것만 시키는 거죠. AI는 조명이 바뀌고 먼지가 껴도 흔들림 없이 특징점을 찾아내는 강인함을 책임지고 그 점들의 좌표를 받아서 거리를 계산하는 건 1 더하기 1은 2처럼 절대 변하지 않는 수학 공식, 즉 정밀함이 책임지는 말 그대로 완벽한 분업 체계인 셈이죠. 와, 이건 정말 발상의 전환이네요. 이게 이론상으로는 완벽해 보이는데 진짜 가치는 아주 지저분하고 까다로운 실제 문제에 부딪혔을 때 드러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그 지저분하고 까다로운 문제의 좋은 예가 바로 자료에 나온 히팅 파이프 엑스레이 검사건이죠. 이건 정말 전통적인 머신 비전 방식으로는 거의 손댈 수가 없는 영역이었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 이미지 봤는데 엑스레이 이미지 자체가 워낙 흐릿하고 노이즈가 심한 데다
측정해야 할 대상은 구불구불한 파이프에 숨어있는 발열 코일이었으니까요. 네, 맞아요. 사진을 보면 내부 코일이랑 외부 튜브가 막 겹쳐 보여서 뭐가 뭔지 분간도 잘 안 가더라고요. 그렇죠. 거기서 측정해야 하는 게 발열 코일의 끝부분이랑 외부 튜브의 끝부분 사이의 거리였습니다. 네. 이 거리가 너무 째군요. 나중에 제품이 작동할 때 과열로 튜브가 녹아내리는 치명적인 결함이 생길 수 있어서 아주 중요한 품질 검사 항목이었어요. 아, 정말 중요하네요. 그런데 기존의 에지 검출이나 패턴 매칭 알고리즘으로는 그 두 점을 안정적으로 찾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 AI 사냥개가 투입된 거군요. 맞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도 찾기 힘든 그 두 개의 특이점을 딥러닝 모델이 직접 학습해서 여기가 코일 끝이고 저기가 튜브 끝이야 라고 정확하게 짚어주도록 한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AI가 두 점의 좌표만 정확하게 알려주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건 피타고라스 정리 수준의 간단한 수학 문제로 바뀌어버리죠. 그렇군요. 가장 어렵고 변수가 많은 인식의 문제는 AI에게 맡기고 가장 정확해야 하는 계산의 문제는 수학에게 맡긴 이 하이브리드 방식의 가치가 제대로 증명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가 정말 완벽하게 제 역할을 해준 셈인데, 하지만 이 똑똑한 AI를 만들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고 하죠. 사실 알고리즘보다 더 힘들었던 게 따로 있었다고요? 네. AI 프로젝트의 화려한 이면에 숨겨진 현실이죠. 바로 데이터 준비 과정입니다. 아, 데이터. 흔히들 알고리즘 개발이 전체 프로젝트의 20%라면 데이터 수집하고 정제하고 또 라벨링 하는데 60, 70%의 노력이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네,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죠. 이 사례가 딱 그랬습니다. 수백 장에 달하는 저품질 엑스레이 이미지 위에 사람이 일일이 여기가 코일 끝, 여기가 튜브 끝이라고 점을 찍어주는 라벨링 작업을 해야 했으니까요. 함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픽셀 하나만 잘못 찍어도 모델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엄청난 집중력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랬죠. 자료를 보니까 심지어 정밀한 라벨링을 위해서 전용 프로그램까지 직접 개발해야 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저희가 라벨링 전용 툴을 직접 만들었다고 하니까 다들 거창하게 생각하시는데 실상은 개발자 한 명이 며칠 밤 새워서 만든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이었어요. 아, 정말요? 네, 이미지 위에 점 찍고 좌표 저장하는 게 전부였죠. 그런데 그거 하나 있고 없고가 작업 효율을 몇 배나 좌우하더군요. AI 프로젝트의 본질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 개발 도구에 대한 이야기도 정말 의외였습니다. 처음에는 C++ 기반의 오픈 프레임워크를 쓰다가 나중에는 파이썬 기반의 파이큐티로 바꿨다고 나오잖아요. 네네. 잠깐만요. 보통 이런 산업용 소프트웨어는 속도 때문에 C++를 선호하지 않나요? 굳이 파이썬으로 넘어간 이유가 고작 AI 코딩 도우미 때문이었다고요? 하하, 저도 처음에 믿기지 않았는데 정말 그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요즘 개발자들은 코파일럿 같은 코드 생성 AI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거든요. 그렇죠. 요즘은 그게 대세죠. 근데 이 AI들이 파이썬 코드는 거의 사람처럼 짜주는데 상대적으로 C++ 코드는 잘 못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 생산성에서 비교가 안 되는 차이가 벌어지는 거죠. 성능에 조금 손해보더라도 개발 속도를 극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파이썬 생태계로 옮겨간 겁니다. 시대의 흐름을 보여주는 아주 현실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기술적인 우월성보다 개발자 생태계와 생산성이 다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된 거군요.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자, 그럼 이 특허 기술 외에 이런 정밀 측정 작업에 쓸만한 다른 최신 딥러닝 모델들은 없을까요? 이 하이브리드 방식이 유일한 해답은 아닐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만약 실시간 처리가 중요해서 속도가 최우선이라면 욜로포즈 같은 모델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고요. 욜로 포즈. 네. 반대로 속도는 좀 느려도 최고의 정밀도가 필요하다면 HRLET 같은 모델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HRLET은 저해상도로 정보를 압축했다가 다시 복원하는 일반적인 모델들과는 달리 고해상도 특징을 끝까지 유지하는 구조라서요. 아, 계속 고해상도를 유지한다. 네. 그래서 엑스레이 이미지처럼 미세한 디테일을 놓치면 안 되는 작업에 강점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다시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까 딥러닝은 본질적으로 픽셀 단위의 확률 기반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HRNet 같은 모델들이 서브 픽셀 정확도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건 뭔가 모순 아닌가요?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사실 청취자 여러분도 이 부분을 가장 헷갈려 하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딥러닝 모델 자체가 서브 픽셀 좌표를
짠 하고 출력하는 게 아닙니다. 아, 그게 아니에요? 네, 모델이 출력한 픽셀 단위의 확률 히트맵을 가지고 후처리 기법을 통해서 서브 픽셀 값을 추정해내는 것에 가깝습니다. 후처리라면 AI가 계산한 결과에 추가로 수학적인 처리를 더한다는 의미인가요? 맞습니다. 딥러닝 모델은 이미지를 바둑판 같은 픽셀 격자로 보잖아요. 네. 모델이 이 바둑돌 근처가 정답일 확률이 가장 높아라고 알려주면 우리는 그 주변에 가상의 돋보기를 대고 수학적인 곡선을 그려보는 거죠. 돋보기를 댄다. 네. 예를 들면 가우시안 커브 같은 걸로 피팅을 해서 바둑돌의 정중앙이 아니라 살짝 왼쪽 위가 진짜 중심점이구나 하고 계산해내는 겁니다. 픽셀과 픽셀 사이의 가상좌표를 찾아내는 기술이죠. 그렇군요. 결국 AI의 예측을 바탕으로 수학이 마무리를 하는 셈이네요. 그런데 여기에도 한계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이죠. 진짜 근본적인 한계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AI를 학습시키는 정답 데이터 자체가 픽셀 단위라는 점입니다. 아, 레이블링 데이터? 네, 사람이 마우스로 라벨링을 하는데 그 마우스 커서가 찍는 위치 자체가 픽셀이잖아요. 결국 AI는 픽셀 단위의 정답을 보고 학습해서 픽셀 단위의 예측을 내놓는 구조적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운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가장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접근법은 여전히 처음 논의했던 하이브리드 방식, 즉 AI는 강인하게 대략적인 위치를 찾고 그 주변의 작은 영역에서 전통적인 서브 픽셀 알고리즘으로 최종 위치를 정밀하게 확정하는 방식이 현장에서는 가장 유효합니다. 알겠습니다.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 최적의 해법을 찾는 과정이군요. 그런데 대화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더라고요. 좋아. 그렇다면 이 한계를 정면으로 돌파해서 진정한 서브 픽셀 정밀도를 보장하는 딥러닝 모델은 없을까? 라는 아주 야심찬 질문이 나오죠. 네, 그게 바로 이 분야 연구의 최전선, 프론티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주파수 도메인을 활용하는 접근법인데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개념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주파수 도메인이라면 입지를 푸리에 변환 FFT 같은 걸로 분석한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이미지를 픽셀의 밝기값 집합이 아니라 여러 주파수 성분이 섞인 신호로 보는 겁니다. 네. 이렇게 주파수 영역에서 이미지를 분석하면 위상 정보라는 걸 얻을 수 있는데 이 위상 정보의 미세한 변화를 통해 이론적으로는 거의 무한한 정밀도로 위치 이동을 계산할 수 있어요. 픽셀이라는 격자 자체에 갇히지 않는 거죠. 와. 이걸 딥러닝 모델에 접목한 후리의 레지스트레이션 네트워크 같은 연구들이 바로 이 분야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와. 픽셀이라는 제약 자체를 벗어나려는 시도라니. 이건 정말 SF 영화에서나 보던 기술 같은데요? 아직은 연구 단계에 있지만 언젠가 이런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정밀 측정 분야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겠죠. 기술의 최전선까지 둘러보니 정말 아찔하네요. 그럼 다시 현실로, 기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결국 어떤 멋진 모델을 쓰든 좋은 AI를 만들려면 좋은 데이터가 필수적인데요. 그렇죠. 단순히 데이터를 많이 모으는 걸 넘어서 산업 현장의 특성을 반영해서 데이터를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소위 데이터 증강 기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OI 환경에서는 특히나 이 데이터 증강이 모델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단순히 이미지를 돌리거나 자르는 수준을 넘어서 실제 공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온갖 굳은 일들을 데이터에 미리 시뮬레이션해서 AI에게 예방주사를 놔주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방주사라니 비유가 재미있네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컨베이어 벨트의 진동으로 카메라 초점이 살짝 안 맞는 상황을 흉내내기 위해 가우시안 블러를 적용하고요. 아, 일부러 흐리게 만드는군요. 자체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노이즈를 일부러 추가해주기도 하고요. 이런 혹독한 훈련을 거친 모델만이 실제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해도 당황하지 않고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결국 AI도 온실석 화초처럼 키우면 안 된다는 거군요. 온갖 풍파를 겪어 만들어야 진짜 강인한 모델이 탄생하는 거네요. 오늘 제조업의 정밀 측정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문제에서 시작해서 AI와 수학을 결합한 영리한 하이브리드 해법, 그 이면에 숨겨진 데이터 라벨링이라는 고된 현실, 그리고 주파수 도메인이라는 기술의 최전선까지 정말 깊이 있게 파고들어 봤습니다. 오늘 논의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요. 어떤 특정 모델이나 알고리즘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철학에 있는 것 같습니다.
철학이요? 네. 딥러닝의 강력한 패턴 인식 능력이라는 새로운 무기와 전통적인 알고리즘이 가진 수학적 정밀성이라는 오래된 무기를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조합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수많은 기술 문제 해결의 핵심 열쇠가 될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AI의 성능이 인간이 만든 데이터의 품질과 해석에 좌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아주 객관적인 작업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숙련된 사람의 주관적인 감과 판단이 병목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지점은 어디인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AI는 잘하는 것만, 나머지는 다른 도구라는 이 하이브리드 접근법이 어쩌면 그 해묵은 문제를 푸는 새로운 실마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